1952년 2월 지리한 고지전이 계속되던 한국전쟁은 드디어 막바지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판문점에서는 휴전회담이 계속되며 공산 측과 유엔군이 서로 언제 휴전할지에 대해서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계속 말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었죠. 이 와중에 뜬금없이 국제과학위원회에서 유엔군이 한국전쟁에서 생물무기를 사용했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이 공산권 외신들이 이거를 갖다 전부 다 취재를 해가서 대대적으로 이거를 홍보했죠. 그리고 회담장에 나타난 공산 측 담당자들은 1951년 10월부터 전선 근처의 민간인들과 군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증언을 모은 구체적인 자료까지 제시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1951년 10월부터 804차례나 미군이 생물무기를 전선에 살포한 것을 발견했으며 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쥐나 파리, 모기, 벼룩 등을 전선 근처 민가에 풀어놓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공산 측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가지고 회담장에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엔 측에 조속한 해명 없이는 더 이상 회담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꺼지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래서 휴전회담은 일단 휴회가 되어버렸죠. 유엔군과 미국 정부는 당연하게도 억울하다고 생물무기 사용을 전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공산 측이 구체적인 자료까지 전부 다 제시를 했고 세계과학위원회도 이 부분을 인정했으니까 당연히 팩트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공산 세계를 제외한 자유진영은 이 공산 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산 측이 주장하는 생물무기 살포 시기가 하필이면은 겨울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참고로 한반도의 추위는 알래스카나 시베리아에 비견될 정도로 굉장히 춥습니다. 1950년 장진호 전투 당시에 당시 11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기온은 아침 기준 영하 37도에 달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은 중대 단위로 얼어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이런 혹독한 한국의 추위 속에서 한겨울에 벼룩이나 모기, 쥐, 파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눈밭에다가 풀어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유엔 측은 당연히 개소리를 한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 측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뒤에 가서 뭔가 쑥덕쑥덕 하더니만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이야기했죠. 미국이 영하 50도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쥐, 벼룩, 파리, 모기들을 만들었다! 자연세계의 반응은 당연히 리얼 크크였어요. 아니, 쥐를 갖다가 미국의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윈터 소저로 만들었다는데 얼마나 웃기겠어. 그래서 그냥 공산 측이 회담을 하다가 밀리니까 무리수 한번 던져본 걸로 그렇게 판단했죠. 공산 측도 이 주장을 스스로 밀고 나가기에는 자기 자신이 어이가 없었을 거야 아마. 따라서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휴전회담을 슬그머니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생물무기 사용 문제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죠. 혹시나 누가 물어보면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그런 줄 알아! 이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큰 웃음을 주고 끝났지만 중공군과 북한군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한테 줄기차게 유엔군이 생물무기를 사용했다고 세뇌시켰던 것이죠. 그리고 주구장창 생물무기 완전 정복, 생물무기 4주 완성 이런 투의 대규모로 생물무기 대응 교범들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쭉 배포를 했죠.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생물무기 대응 방법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교육시켰습니다. 전방에는 제독소가 설치되었고 주민들한테는 목욕과 청결, 쥐잡이를 권장하는 등 거의 인민공사 수준으로 호들갑을 떨어댔어요. 이유는 당연하게도 공산 측이 대중조작과 선동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장기화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민중이 염증을 느낄까봐 그것을 다른 쪽으로 관심을 갖다가 돌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것은 대성공이었고 인민들은 스스로가 생물무기를 사용하는 아주 간악한 미제에 맞서가지고 대항한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라로 점철된 인민공사 드라이브는 무려 종전 이후인 1954년까지 지속이 되었죠. 진실이 아니어도 군중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대중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없다면 무비판적인 세뇌가 가능하다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로서 자리 잡았죠. 그리고 공산 측의 선전선동 세뇌 기술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도 자리매김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유엔군의 생물무기 사용 사건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치부되었고 공산 측이 추잡한 주작으로서 치부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공산 측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실제로 유엔군이 생물무기를 사용했다는 기밀 자료가 기밀 해제가 된 것이죠. 이 생물무기 사용 프로젝트는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군과 캐나다군 등 영연방 군대라면 대부분이 동참했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대체 왜 유엔군은 공산 측을 상대로 생물무기를 사용했던 것일까요? 생물무기, 보통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의미합니다. 이걸로 인체를 감염시켜가지고 상대국의 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근데 인류가 전파성 질병의 원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라는 걸 밝혀낸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19세기여서나 가능했어요.
이때 미생물설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도 미생물설을 믿으면 약간 이단 취급받았어. 그래서 간신히 정설로 받아들여진 거는 20세기 초에나 들어서였습니다. 여기에 감염성 단백질인 프리온이 병원체로 인정받은 것은 20세기 후반에서의 일이었죠. 즉 우리 인류는 생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생물들을 발견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국전쟁이 시작된 1950년은 미생물들의 대항을 특효약인 항생제라는 물건이 이제서야 막 상용화될 때였어요. 당시 인류의 대부분은 미생물한테 무지했으며 미생물에 대항할 대응책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연합국들은 나치 독일을 물리칠 무기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독가스 같은 화학무기는 물론이거니와 맨하탄 프로젝트를 가동시켜가지고 핵무기도 개발하게 되었죠. 이때 막 보편하게 시작된 미생물학을 보고 나서 연합군 수뇌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생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책이 없는데 이걸 무기로 사용하면 어떨까? 그래야 해서 본격적으로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미생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탄저균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세균을 발견하였죠. 탄저균은 땅속에서 서식하는 균이고 사람이나 동물한테 전염이 되는데 보통 피부에 닿아가지고 감염되면 잠복기에서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이 급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는 적군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손 쓸 새도 없이 그냥 죽어버려. 치사율은 무려 90%로 병균에 노출돼가지고 증상이 발현되면 보통 하루 만에 폐혈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람양성균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항생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빠르게 투여받으면 사망률을 낮출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치사율이 40%가 넘어가요. 근데 그때는 항생제라는 물건 자체가 없거나 거의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 그냥 재앙이야, 재앙. 게다가 탄저균은 숙주에 기생하지 않을 때는 장시간 포자 형태로 생존이 가능하다 보니까 보관에도 유리했습니다. 연합군은 당장 탄저균 폭탄을 무려 50만 발이나 주문해가지고 생산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1944년 이 프로젝트는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탄저균이 불러올 어마무시한 효과들을 그때 당시 기술로서는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1942년 그린하드 섬에 영국군은 양떼를 풀어넣었고 그리고 탄저균의 효과를 관측하기 위해서 여기에 탄저균을 살포했습니다. 예측한 대로 양떼들의 개체수가 갑자기 급감하기 시작하면서 탄저균의 효과가 입증되었죠. 영국군은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토양에 증식하는 탄저균은 순식간에 그린하드 섬 전체를 집어삼켜버렸고 이제는 이 섬에 들어간 사람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린하드 섬은 급하게 출입이 금지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린하드 섬에서는 탄저균이 검출되는 끔찍한 상태가 되었죠. 만약에 유럽 전체에다가 이 탄저균 폭탄을 갖다가 대량으로 투하해버리면은 유럽은 탄저균으로 잠식된 탄저균의 대륙이 될 것이고 그 말은 유럽 전체에서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죠. 프로젝트는 이렇게 폐기가 되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국들은 계속해서 생물무기들을 연구했습니다. 생물무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효과 자체는 엄청난데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가 이 무기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래서 생물무기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사유 때문에 생물무기를 연구하던 일본의 731 부대가 연합국들한테 연구자료들을 갖다 모두 넘기는 조건하에 면죄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연합국들은 종전 이후에도 자국민이나 혹은 점령지 주민들을 상대로 끔찍한 비밀 생체 실험들을 갖다가 서슴없이 자행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살포를 해야만 아군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적군의 피해가 최대화가 될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이 없다라고 하면은 실험해보기 어려운 것이었죠.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한국을 남침했습니다. 초반에는 유엔군이 밀렸으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되고 유엔군이 빠르게 북진을 시작하면서 굳이 생물무기까지는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중공군이 참전하고 메가더의 삽질로 인해서 유엔군이 총체적인 패배 상황에 직면하자 미국은 본격적으로 생물무기 사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메가더는 1951년 1월 4일에 서울을 상실하고 145태를 맞이하자 압록강과 두만강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갖다가 대량으로 살포해가지고 무인지대로 만들어버리고 북한 지역에는 대규모로 생물무기를 살포하자는 보고서를 워싱턴에 올리게 되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더의 주장에 찬성하면서 곧바로 이 작전의 세부 사항들을 계획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오퍼레이션 테이크오프, 즉 이륙작전이었죠. 트루먼은 메가더를 해임시킨 이후에도 해당 작전의 세부화와 구체화를 지시했고요. 실제로 1951년 7월에 공산 측이 휴전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작전을 실행하라고 명령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륙작전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생물 무기들을 갖다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건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륙 작전의 실행에 앞서가지고 1951년 10월부터 극비리에 실험에 들어갔습니다. 실험 방법은 간단했어요. 인체에 덜 유해하거나 인체에 무해하다고 판단된 세균들을 갖다가 대량으로 배양을 합니다. 그리고 양산된 세균들을 갖다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실제 전선에다가 살포를 해보는 거죠. 동해 바다에 떠있는 전투함에서 바람이 육지 방향으로 불 때 세균들을 갖다가 날려보내기도 했고요. 항공기로 오염된 동물 사체들을 갖다 투하하거나 혹은 쥐와 벼룩 같은 병원체 운반용 동물들을 갖다가 전선에다가 대량으로 투하를 했죠. 몇 주 뒤에 의료진들과 과학자들이 가가지고 실제 전선 근처에서 병력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세균이 얼마나 퍼졌는지 조사하는 것이었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살포해야만 아군 지역의 감염이 덜 되는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을 테니까요. 1951년 10월부터 공산 측은 유엔군의 폭격기에서 폭탄이 아닌 동물 사체가 쏟아지는 걸 보고 나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전선 근처에서 쥐와 벼룩들이 창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때부터 주민들과 전선 근처의 병사들한테는 이상하리만치 빠른 속도로 약한 감기 증세나 설사 증세들이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52년 영국의 유명한 화학자였던 조셉 니덤을 주축으로 세계과학위원회가 니덤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유엔군의 생물무기 사용을 만천하에 폭로했던 것이죠. 뭐 국제과학위원회가 뭐하는 듣보잡 단체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 소속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맨하탄 프로젝트의 중심이자 굉장히 유명한 핵물리학자인 오펜하이머가 있습니다. 유엔 측은 당연히 오리발을 내밀었고요. 사실 뭐 공산 측도 유엔 측의 생물무기 사용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 건 아니니까 유엔 측의 생물무기 사용 사실을 갖다가 그저 정치 선동용으로만 쓸 생각이었죠. 따라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해프닝처럼 위야무야 넘어갔던 겁니다. 현재에도 당시 유엔군의 당사국들은 한국전쟁에서의 생물무기 사용을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당시 테스트용 생물무기들의 살포에 관여한 과학자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고 여기에 니덤 보고서까지 재조명되기 시작했죠. 국내에서는 MBC 다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유엔군의 생물무기 사용 사실을 갖다가 정리해서 폭로하기도 했었고요. 결정적으로 미국 정부의 극비 문서까지 현재 공개가 되면서 인증까지 완료가 된 상태죠. 이처럼 전시가 되면은 일반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극악무도한 대량 살상 무기들도 마치 소총을 사격하듯이 손쉽게 무분별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 역시 그러하죠. 다음 영상은 냉전기에 여러 국가들이 핵전쟁이 나면은 어떤 식으로 전쟁을 하려고 했는가에 대한 영상으로 이어지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